강남 고급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거실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55살의 그녀는 거울 앞에서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명품 쇼핑백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유럽 여행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빼곡하게 걸려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보여주는 건 옷이야. 나 같은 사람은 싼 옷 입으면 안 돼. 윤미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옷장에서 오늘 입을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가격표가 700만 원이 넘는 명품 드레스였죠. 그녀에게 이런 옷은 일상복에 불과했습니다.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차는 동안 거실에서는 남편 박상무가 신문을 넘기고 있었어요. 미정아, 요즘 회사 분위기 살벌해. 회장님 외손녀가 이번에 들어온다더라. 박상무는 58살, 대기업 상무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임원들 사이에서는 회장의 외손녀가 해외에서 돌아와 회사 일을 배운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 난 오늘 백화점 신상 가방 보러 갈 거야. 미정은 남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사 일 따위는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늘 어떤 명품을 살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 자신의 부를 과시할 것인가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미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경비실을 지나칠 때 경비 아저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 내내 수고하세요. 미정은 손짓만 가볍게 하고는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이웃 주민 한 명이 작게 속삭였죠. 저 사람, 예전엔 평범한 회사원 부인이었는데 요즘은 눈도 안 마주쳐. 하지만 미정은 그런 말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세계에는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었고 아래 있는 사람들의 말 따위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으니까요. 백화점에 도착한 미정은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일반 손님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건 그녀의 품격에 맞지 않았죠. VIP 라운지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미정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미정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블랙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신상 들어왔다고 했죠? 그 루이비통 한정판으로. 직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이자 그녀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야 백화점이지. 요즘 애들은 손님한테 눈도 안 마주친다니까. 미정은 소파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명품관 매장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세상 위에 선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시선이 향할 곳에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한 사람이 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품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미정의 눈에 낯선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매장 한쪽에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서윤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직원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윤을 훑어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새로 들어온 애로구나.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렇게 건방져 보여. 서윤은 미정을 발견하고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미정의 귀세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들렸습니다. 미정은 차갑게 대꾸했어요. 요즘 알바생들은 인사도 건성이지. 어디서 배웠대? 서윤의 미소가 잠깐 굳었지만 곧 다시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입고된 제품들을 보여드릴까요? 미정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진열장을 가리켰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들이 조명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죠. 저기 있는 가방. 새로 나온 거 맞지? 포장해줘. 빨리.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윤은 재빠르게 진열장으로 다가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어 포장대로 옮겼죠. 미정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리본을 묶는 과정에서 매듭이 한 번에 잡히지 않았어요. 서윤은 당황한 기색 없이 다시 풀어서 매듭을 고쳐 묶었습니다. 그 과정이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미정의 눈에는 한없이 느려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느려 터지게 일해서 돈을 받아?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매장 안을 울렸습니다. 주변에서 쇼핑하던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어요.
매장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서윤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윤이 정성스럽게 포장을 마무리하고 쇼핑백을 들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분노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서윤이 쇼핑백을 건네려는 바로 그 순간 미정은 자신이 어깨에 걸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죽 가방이었죠. 그리고 주저없이 서윤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탁! 둔탁한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품관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죠. 다른 손님들은 입을 막았고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은 뺨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눈물이 고였지만 서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미정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정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핸드백을 다시 어깨에 걸치며 차갑게 말했죠. 서비스가 형편없으면 맞을 짓도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정신교육이 안 돼 있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였는지 알 수 없었죠. 미정은 당당하게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명품관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윤 씨, 괜찮으세요? 지금 바로 보안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서윤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상무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임원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 곳곳에서 들려왔죠. 박상무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비서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오늘 이사회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취소? 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실 쪽이 아침부터 부산하더라고요. 박상무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이사회가 당일에 취소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사 정문 쪽으로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원 식당에서도 복도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돌았죠. 회장님 외손녀가 오늘 외국에서 들어오신다더군요. 그분이 이제 회사 일을 배우신대요. 젊은 나이에 벌써 임원급으로 들어오신다던데요. 박상무는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어제 아침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회장님 외손녀가 들어온다더라. 하지만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박상무는 자신의 일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오후 3시쯤 박상무의 부장이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부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박상무에게 속삭였습니다. 상무님, 혹시 사모님이 백화점에서 무슨 일 안 하셨죠? 박상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백화점?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제 와이프가 어제 백화점에 갔다가 목격했다는데요. 명품관에서 어떤 여자분이 직원을 때렸다고. 그게 우리 집사람이랑 무슨 상관이야? 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박상무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설마 아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아내가 좀 까칠하긴 해도 사람을 때릴 정도는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녁 6시, 박상무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아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 나 지금 퇴근하려는데. 당신, 어제 백화점에서 누구랑 싸웠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알바생 하나야. 일 못해서 한 대 때렸는데 뭐 그게 문제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여보, 왜 그래? 그 알바생이 누군지 알아? 누구긴 누구야. 그냥 거기서 일하는 애지. 그 알바생, 우리 회장님의 외손녀래. 미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소리와 함께 건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뭐라고? 아까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 회장님이 직접 물으셨대.
우리 집사람이 백화점에서 외손녀한테 손찌검을 했냐고. 미정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젊은 직원이 그저 평범한 알바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회장의 외손녀였다니.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어제 있었던 일을 되짚어봤죠. 한서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차분한 눈빛, 정중한 말투, 그리고 자신에게 맞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모습. 미정은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설마 진짜 회장 외손녀일까? 그럴 리가 없어. 회장 외손녀가 왜 백화점에서 일을 해?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어젯밤 늦게까지 전화를 붙들고 이곳저곳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확인했죠. 한서윤은 회장의 외동딸이 미국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자라 한국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박상무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박상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책상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름표도 서류 더미도 컴퓨터도 심지어 의자까지도 모두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박상무는 멍하니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상무님, 뒤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상무님, 오늘부로 인사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사조정? 박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어요. 인사팀에서 곧 연락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사팀장님 사무실로 가보시라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은 모니터를 보는 척하면서도 슬쩍슬쩍 이쪽을 훔쳐봤죠.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남이었어요. 박상무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으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20년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인사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상무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박상무님 앉으시죠. 박상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인사팀장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상무님도 대충은 짐작하시겠지만 위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오늘부로 지방공장으로 발령입니다. 지방공장이라니요? 경상도 쪽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본사 상무에서 지방공장 관리직으로의 발령. 이건 승진은커녕 사실상 퇴출 수순이나 다름없었죠. 박상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게 다 제 와이프 때문입니까? 인사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답이었어요. 박상무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사무실을 나서는 박상무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상무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20년을 바친 회사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도 반납했죠. 그런데 아내의 한 번 실수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정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여보. 박상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어던지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죠.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박상무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미정은 남편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끝났다니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상무는 넥타이를 풀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지방공장으로 발령났어. 내일부터 경상도로 내려가야 해. 지방공장? 그게 무슨? 좌천이야, 좌천. 20년을 일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거라고.
박상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직원 한 명을 혼낸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그깟 직원 하나한테 무릎 꿇어야 돼. 이건 말도 안 돼.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냉소를 지었어요. 그깟 직원이 아니라 우리 회장님의 외손녀야.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 박상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화려한 불빛들, 고급 아파트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삶.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한테 손을 댄 순간 우리 인생은 끝난 거야. 미정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서윤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죠. 그 차분한 눈빛, 맞고도 눈물 흘리지 않던 모습.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서윤은 처음부터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결심했어요. 직접 백화점에 찾아가서 사과해야겠다고. 무릎을 꿇더라도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남편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어요. 수수한 원피스에 최소한의 화장만 했습니다. 명품 핸드백 대신 작은 크로스백을 메고요. 명품관 앞에 섰을 때 미정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정에게 쏠렸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들이었죠.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손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일로 사과하러 왔습니다. 한서윤 씨를 만나고 싶은데요.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서윤 씨는 더 이상 여기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손님께서는 현재 저희 백화점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계십니다. 폭행 사건으로 인해 출입이 제한됩니다. 미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자신이 수억 원을 쓴 VIP 고객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니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날 서윤 씨를 때린 VIP라고 해서 사람을 때려도 되는 줄 알았나 봐. 미정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이제 와서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백화점을 나왔어요. 거리로 나온 미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죠. 미정은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백화점에 갔다 왔어. 근데 서윤이가 거기 없대. 그리고 나 블랙리스트에 올랐대. 블랙리스트? 응. 이제 거기 출입도 못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무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회장님 댁에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야 해. 회장님 댁? 그래. 내가 비서한테 알아봤어. 이번 주말에 회장님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대. 우리도 가자. 직접 무릎 꿇고 빌어야 해.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 댁에 간다는 것, 그곳에서 한서윤을 다시 만난다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미정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너무 초라해 보여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차분한 베이지색 정장을 선택했죠. 화장도 최대한 얇게 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어요. 박상무는 거실에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죠. 부부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의 집은 성북동 언덕 위에 있었어요. 오래된 한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저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차를 세우자 집사가 나왔습니다. 박상무가 명함을 건넸죠. 박상무입니다. 회장님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원을 지나 응접실로 들어가는 동안 미정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 맺혔습니다.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소파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한서윤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봤던 그 직원복이 아니라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맑았습니다. 서윤은 차를 마시다가 미정과 박상무를 보고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죠. 어서 오세요. 박상무님, 그리고 사모님.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들었던 그 정중한 말투 그대로였어요. 미정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박상무가 먼저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외손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서윤은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죠. 그날 백화점에서의 일, 기억하시죠, 사모님?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몰랐다고요? 서윤이 반문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배어 있었어요. 제가 누구든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건가요? 제가 회장 외손녀가 아니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었나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정은 서윤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때린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때린 거였죠. 저도 몰랐어요. 서윤이 찻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요. 명품을 걸치고 비싼 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정작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형편없더라고요. 미정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박상무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와이프를 잘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용서요? 서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박상무님, 상무님은 회사에서 20년을 일하셨죠? 후배들을 잘 챙기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그런 분의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저는 놀라웠어요. 박상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서윤은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죠. 사모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날 왜 저를 때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저 기분이 나빴을 뿐이었어요. 포장이 느렸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젊고 예쁜 서윤이 거슬렸던 겁니다. 대답 못하시겠죠? 이유가 없으니까요. 서윤이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 사회를 경험하고 밑바닥부터 배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신분을 숨기고요. 서윤이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첫 주부터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명품을 든 손님이 직원의 얼굴을 때리는 걸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요.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사모님,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사가 들어와 부부에게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죠. 박상무와 미정은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이고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죠. 박상무는 핸들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둘은 말이 없었어요.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돈과 명품이 자신의 전부가 됐을까요? 다음 날 아침, 박상무는 짐을 쌌습니다. 지방 공장으로 내려가야 했거든요. 미정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미정아, 박상무가 짐을 다 싸고 나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나 없는 동안 생각 좀 해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보, 이 집도 회사 명의야. 내가 회사를 나가면 결국 나가야 할 거야. 각오해. 박상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미정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죠.
며칠 뒤 회사 공고가 났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인사 발령 공지였어요. 미정은 남편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공지 내용이 적혀 있었죠. 박상무 마이너스 경상남도 공장 관리직 발령.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서윤 마이너스 기획실 상무보 임명. 미정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윤이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상무보라는 높은 직책으로요. 남편이 20년 걸려오른 자리를 서윤은 한 번에 얻은 겁니다. 물론 회장의 외손녀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미정에게는 그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회사 명의로 된 집이었기에 박상무가 발령나면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 거였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어요.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관리소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정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명품 쇼핑백들, 비싼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여행 사진들. 모든 게 이제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미정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백 벌의 명품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죠. 한 벌에 수백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미정은 그중 하나를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옷들이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미정은 중얼거리며 옷을 버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일주일 후 미정은 교회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20평도 안 되는 원룸으로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명품들은 대부분 중고로 팔았고 가구들은 처분했습니다. 남은 건 최소한의 생활용품뿐이었죠. 새집 창문으로 백화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미정이 그토록 드나들던 그곳이었어요.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죠. 미정은 창가에 서서 그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미정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의 경력 단절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미정은 동네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죠. 어서 오세요. 미정은 처음으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바구니에 담은 물건들을 스캔했어요. 삐삐삐, 바코드 리더기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서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죠. 3시간만 지나도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이거 할인 적용 안 됐는데요. 손님 중 한 명이 영수증을 보며 따졌습니다. 미정은 당황해서 매니저를 불렀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기다렸죠. 문제를 해결하고 손님이 가고 나서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계산원이, 판매원이,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를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백화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쳐야 하는 곳이 됐습니다. 원룸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친 손, 지친 얼굴, 그리고 퀭한 눈. 예전의 윤미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미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죠.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화점 간판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미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물건을 스캔하고 포인트 적립을 물어보고 영수증을 건넸죠. 손은 거칠어졌고 다리는 자주 붓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이게 지금 미정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마트 매니저는 40대 초반의 꼼꼼한 남성이었습니다. 미정의 나이를 알고도 특별히 배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엄격했죠. 미정 씨, 손님한테 미소는 필수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밝은 표정 유지해야 합니다. 매니저의 말을 들으며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백화점 직원들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마트는 주말 쇼핑객들로 붐볐습니다. 미정은 쉴 틈 없이 계산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카트에 가득 물건을 실은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장바구니에 간단한 생필품 몇 가지를 담아 계산대 앞에 서 있었죠. 단정한 캐주얼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바코드 리더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서윤은 잠시 미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장바구니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산 부탁드려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하나씩 스캔했어요. 삐삐삐, 바코드 소리만 계산대 주변에 울렸습니다. 우유, 빵, 과일, 세제. 평범한 생필품들이었죠. 총 23,500원입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미정이 카드를 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미정은 화들짝 놀라 카드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죠.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미정이 영수증과 카드를 건네려는 순간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에는 냉소도 비웃음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서윤의 질문에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을 리가 없었죠. 50대 중반의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고된지, 최저임금으로 원룸 월세를 내는 게 얼마나 빠듯한지.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대가니까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뒤에 대기하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서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미정 씨. 그 말을 남기고 서윤은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미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손님, 계산해 주세요. 뒤에 대기하던 손님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다음 손님의 물건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퇴근 후 미정은 원룸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백화점 간판이 저 멀리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곳이 자신의 세계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하나의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검정고시 교재가 놓여 있었어요. 미정은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었지만 이제는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유통관리사 자격증이었죠. 책을 펼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참았어요. 40살에 결혼해서 남편에게만 의지하며 살았던 시간들, 돈과 명품만을 쫓았던 그 세월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한서윤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뛰어난 통찰력과 결단력으로 임원들의 신뢰를 얻었죠. 회장은 손녀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서윤아, 백화점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지. 네, 할아버지. 사람을 대하는 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돈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녀가 올바르게 자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 원룸 창가에 서서 백화점 간판을 바라보던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후회가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미정은 창문을 닫고 책상으로 갔죠. 공부 교재를 펼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였죠. 천천히, 그리고 제대로.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쌓아가면서요. 사람을 내려다보던 눈빛 하나가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건 결국 품격이었습니다. 윤미정은 너무 늦게,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결코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으니까요.